1993년 늦여름 부산의 한 경찰서 뒤편. 장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지독히 축축했고 낡은 여인숙과 불법 건축물이 뒤엉킨 좁은 골목길은 숨막히는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허술하게 쳐진 쪽방 건물 입구, 주민들은 불안과 무관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번영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그림자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늘진 골목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곧 밝혀질 비극의 무게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강민호 형사 42세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굳은 표정, 10년 넘게 이 바닥을 굴렀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죽음의 냄새에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또 한 건의 고독사였습니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이런 종류의 죽음은 서류 작업처럼 일상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축축한 공기 때문에 그만두고 낡은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쪽방 내부는 처참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 벽지는 습기에 젖어 너덜거렸고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가난과 절망의 흔적뿐이었습니다. 법의학팀이 이미 앙상하게 마른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영양실조와 지병으로 인한 사망. 강 형사는 그저 서류에 서명할 준비를 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신이 누워있던 얇은 이불 및 낡은 나무 바닥 일부가 살짝 들떠 있는 것을 강 형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바닥재를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상자는 방 안의 다른 물건들과 달리 유난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강 형사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부산여고의 낡은 교복 리본과 함께 비닐 코팅된 학생증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사진은 흐릿했지만 그 속의 얼굴은 앳되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학생증은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학생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코팅된 표면의 때를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은하. 1983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1993년. 현재에서 멈춰 정확히 10년 전 과거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이은하. 그 이름은 단순한 신원미상의 변사자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민호 형사의 첫 번째 실패였고 그의 경찰 생활 내내 양심을 찔러온 유령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가 22살의 신참 순경이었을 때 맡았던 첫 번째 실종 사건. 결국 단순 가출로 종결되었던, 그러나 그 자신은 단 한순간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쪽방에 깨진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불과 100m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가 매일 출근하는 부산경찰서의 파란 간판이 비에 젖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혹은 그 일부를 자신을 찾아야 할 바로 그곳의 코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까? 10년 동안 경찰서 바로 옆에 숨겨져 있던 이 진실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강 형사는 먼지 쌓인 증거 상자를 들고 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정은망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서고 깊숙한 곳에서 1983년 이은하 실종 사건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파일은 예상대로 얇았고 표지에는 단순 가출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자신의 책상에 내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0년간 방치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상부에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의 경찰 조직도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서장은 강 형사의 요청을 이런지해 거절했습니다. 강 형사, 고독사야, 영양실조라고 10년 전 가출 소녀 사건을 지금 와서 다시 파헤치겠다고? 인력 낭비야. 당장 덮어. 서장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강 형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장님, 이은하는 경찰서 100m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제가 신참일 때 맡았던 사건입니다. 최소한 제가 마무리는 짓게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닌 10년간 묵혀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휴식 시간을 쪼개가며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1983년의 여름이 강 형사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갓 경찰 제복을 입은 22살의 강민호, 그는 이은하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평범하고 따뜻했던 거실. 우리 은하는 가출할 아이가 아니에요. 정요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꿈이 확실했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어머니는 실신 직전이었고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도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신참 강민호는 열정적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그는 은하의 친구들을 탐문했고 실종 당일 은하가 검은색 고급 세단 근처에서 어떤 중년 남성과 심하게 다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흥분하며 이 사실을 당시 서장이었던 박 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 서장 현재 퇴직 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검은 세단, 강, 순경.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 줄 알아? 그런 차 타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쑤시고 다녀? 요즘 애들 연애 문제로 싸우다 바람 쐬러 간 거겠지. 우린 지금 불순분자들 잡는 게 더 중요해. 이 사건은 덮어. 1983년은 군부 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민주화 시위를 막고 정치범을 색출하는 것이었지 단순 가출로 보이는 여고생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민호의 보고서는 그렇게 묵살되었고 그는 무력하게 사건 종결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 무력감이 10년 동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1993년 강 형사는 10년 만에 이은하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활기 넘쳤던 중산층 부부는 생기를 잃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마치 1993년 그날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강 형사가 은하의 학생증을 내밀자 어머니는 그것을 붙잡고 10년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은 그 나무 상자가 은하의 보물 상자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의 내용물은 1983년의 물건들과 낯선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조잡하게 깎인 작은 나무새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하의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투박하고 거친 손길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10년 동안의 삶에 다른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강 형사는 다시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 없이 그림자처럼 다니던 여자, 귀신 여자 정도로만 불렀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그곳에 살았지만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보였습니다. 사회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쪽방 건물에 늙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한 3, 4년 전쯤에 흘러 들어왔지. 처음 봤을 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어.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지. 그래도 방세는 꼬박꼬박 냈어. 폐지를 줍거나 굳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유독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발작을 일으키곤 했어.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폐렴, 합병증. 하지만 보고서에는 과거에 치유된 다수의 골절 흔적과 두부 외상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뇌 손상 흔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하가 10년 동안 자유롭게 거리를 방황한 것이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었거나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강 형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실패는 단순한 무능이나 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녀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녀를 적극적으로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은하는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존재인 경찰을 가장 두려워하게 된 아이러니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퇴직한 박 서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10년 전 박 서장이 그토록 감싸려 했던 검은 세단의 주인을, 그 높으신 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1983년 당시 부산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과 그들의 활동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신문 기사, 경찰 내부 보고서 등 먼지 쌓인 자료들을 밤새워 뒤졌습니다. 수사 기록을 뒤지던 강 형사는 은하가 실종된 바로 그 주에 발생했던 한 건의 교통사고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연루된 뺑소니 사망 사건.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이 익명의 목격자가 이은하일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강 형사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은하는 그 뺑소니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녀가 다투던 검은 세단의 중년 남자는 바로 그 정치인과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출이나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증인 제거가 목적이었습니다. 박 서장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 혹은 방조했던 것입니다. 강 형사는 퇴직한 박 서장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쪽방촌과는 정반대편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부패가 그에게 안락한 노후를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차를 몰아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강 형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70대가 된 박 서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했지만 눈빛에 스치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강민호 형사,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아직도 유령이라도 쫓고 있나? 그는 강 형사의 집요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유령이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이름은 이은하, 영양실조로 우리가 근무했던 경찰서 100m 앞 쪽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은하의 학생증을 꺼내 박 서장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박 서장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군. 세상엔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는 시선을 회피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상관이 왜 없습니까? 강 형사는 문을 막아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83년 검은 세단, 정치인의 아들, 그 뺑소니 사건. 선배님은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선배님이 직접 그 아이를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박 서장의 가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그는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달랐어. 질서가 중요했다고. 국가 안보가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도시 전체가 흔들릴 수는 없었어. 강 형사는 박 서장의 멱살을 잡을 뻔한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10년 묵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질서요? 그래서 17살 여고생을 제물로 바쳤습니까? 그 아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놈들한테 넘긴 겁니까? 그 아이는 10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서 짐승처럼 망가진 채로.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신가요? 부패한 권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박 서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과거에 발목 잡힌 늙고 병든 노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잠시 조용히 시키려고 했을 뿐이야. 강 형사는 그의 눈에서 10년 전의 비겁함을 보았습니다. 1983년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국가는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비밀을 묻고 있었습니다. 박 서장은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그 비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서장의 입을 통해 1983년의 그날 밤이 재구성되었습니다. 플래시백. 이은하는 늦은 밤 학원에서 돌아오다 골목길에서 끔찍한 뺑소니 현장을 목격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노숙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은하는 겁에 질렸지만 용기를 내어 차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정의감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다음 날 그 정치인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어. 박 서장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박 서장, 내 아들 일이야. 그 여학생 처리해줘. 처리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박 서장은 자신의 승진과 경력을 위해 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이 아닌 사적으로 아는 용역 깡패 2명을 보냈습니다. 죽이지는 마라. 그냥 겁만 줘서 입 다물게 해. 며칠만 데리고 있어. 그런데 일이 꼬였어. 박 서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계집애가 아주 완강하게 저항했어. 깡패 놈들을 잘못 건드렸지. 도망치려는 애를 붙잡다가 벽에 심하게 밀쳤는데 머리를 부딪혔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 형사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땐 그 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자기 이름도 집 주소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지. 박 서장의 고백은 강 형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머리를 다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은하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인멸은커녕 더 큰 범죄, 납치, 감금, 폭행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주기자는 깡패들의 제안을 박 서장은 거절했습니다. 살인은 안 돼. 일단 그냥 데리고 있어. 조용히. 은하의 지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산 외곽의 한 버려진 공장 창고에 감금되었습니다. 깡패들은 최소한의 음식만 주며 그녀를 방치했습니다. 박 서장과 정치인은 그녀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혹은 세상이 그녀를 잊어버리기를 바랐습니다. 17살에 총명했던 여고생은 그렇게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서 기억을 잃은 채 짐승처럼 갇혀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 박 서장이 고백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그 정치인은 실각했지. 깡패 놈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그 공장이 폐쇄되면서 놈들이 그냥 그 애를 길거리에 버린 거야. 돈 몇 푼 쥐어주고. 버려진 은하는 수년간의 감금과 폭력 그리고 최초의 뇌 손상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강 형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진실이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쪽방 주인이 말했던 경찰 사이렌 소리에 발작하던 여자,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주 희미하게 남은 기억 속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 바로 경찰서 근처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망가진 뇌는 경찰 제복과 사이렌 소리를 자신을 가두었던 폭력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장소의 그림자 밑에서 자신을 파괴한 그들을 두려워하며 서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박 서장은 결국 직권남용 및 불법 감금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탓에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그의 자백은 결정적이었습니다. 1983년 부산을 지배했던 부패한 권력의 민낯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당사자였던 정치인의 아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후였지만 박 서장의 몰락만으로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의는 10년 늦게, 그것도 피해자가 죽고 나서야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전한 처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초라한 결과였습니다. 며칠 뒤 이은하의 작은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0월에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그녀의 부모님이 1983년에 영정 사진을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17살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딸. 그들은 10년 동안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대가는 27살에 낯설고 앙상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의 희망 고문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끝이 났고, 부모의 울음소리는 그 시대를 살아남은 모든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울렸습니다. 강민호 형사는 장례식장 가장 뒤편에서 비를 맞으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범인을 잡았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떤 성취감도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은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10년 늦게 그녀의 처참한 죽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10년 전 신참 시절에 자신이 조금 더 강하게 저항했더라면, 박 서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더라면 은하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강 형사는 철거되기 직전의 쪽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치워진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그녀가 누워있던 자리에 얼룩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깨진 창문 틈으로 다시 경찰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00m, 너무나 가깝고 동시에 영원히 닿을 수 없었던 그 끔찍한 거리. 그 짧은 거리는 1983년의 폭력적인 권력과 1990년의 냉담한 무관심이 만들어낸 한 인간이 건널 수 없는 시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결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뒤늦게 밝혀진 비극의 완전한 기록입니다. 제목에서 말한 충격적인 진실은 숨겨진 연쇄 살인마나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고한 개인을 파괴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거대한 시스템, 바로 국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1983년에 부패한 권력이 은하의 몸과 마음을 파괴했고, 1963년에 무관심한 사회가 그녀를 고독사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며 그 비극을 완성시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의의 상징이라고 믿는 밝은 불빛 바로 옆에 가장 어두운 쪽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외면하기로 선택한 유령들을 가둡니다. 이은하의 이야기는 1993년 부산에서 끝났지만 우리 사회의 쪽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1983년의 그들보다, 1993년의 그들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고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잊혀진 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